아마도 7살이나 8살이었을 겁니다. 교실에 앉아 있거나 밖에서 놀거나 TV를 보다가 어떤 순간이 찾아왔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소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당신이 보라고 들은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섬광 같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아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감정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계속 나아가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주변의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X세대로서 동성애자로 성장하는 것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렸을 때 그 단어를 아무도 말하지 않거나 말하더라도 친절하지 않았던 집, 학교, 동네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말이죠. 우리는 신발끈 묶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동성애자 아이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맥락이 없었습니다. 어떤 틀도 없었죠. 아무도 당신을 앉혀놓고 야,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별에게 끌리는데 그건 전혀 괜찮은 일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리고 농담거리가 아닌 이상 TV에서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신에게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꽤 철저히 연구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많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10세 또는 11세경에 동성애적 끌림을 처음 인식했다고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8살 때처럼 그보다 더 일찍, 심지어 끌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무언가가 다른 아이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8살인데 다르다고 느끼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당신은 답을 찾지 않고 위장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주변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무엇이 기대되는지 알아냈죠. 소년들이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소녀들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맞추거나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잘했지만 그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보고 스스로를 편집하며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자신의 버전을 연기하는 그 정신적 부담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오기 훨씬 전 당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름 붙일 수 있기 훨씬 전에 말이죠. 그리고 그 연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꾸며내는데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는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아이들은 그저 아이답게 지내는데 에너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자란 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곳에서 진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많은 X세대 부모들은 베이비붐 세대나 후기 침묵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동성애가 문자 그대로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던 세상에서 성장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는 1973년까지 진단 매뉴얼에서 이를 삭제하지 않았고 그 투표는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딱지가 사라진 후에도 그 뒤에 깔린 생각은 수십 년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의 아이였다면 당신의 부모님은 동성애가 질병이거나 아마도 죄악이거나 또는 둘 다라고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이 조금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어쩌면 잘못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스포츠에 관심이 없거나 특정 친구와 너무 친하게 지냈을 때 많은 부모들은
호기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종종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전형적인 성별 행동에 맞지 않는 아이들이 성정체성 장애로 진단받고 그들을 더 남성스럽거나 더 여성스럽게 만들기 위한 치료를 받게 하는 실제적인 임상적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교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수년간 치료를 받았고 나중에 커밍아웃한 이들은 종종 그 시간들이 자신을 바꾸지 않았고 단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심리입니다. 당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당신을 재구성하려 할 때 당신은 아주 특별한 교훈을 배웁니다. 사랑은 조건부이며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당신의 모습을 본다면 당신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단 하나의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의심했지만 그저 자녀가 스스로 알아내도록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부모들은 서툴렀을지라도 실제로 지지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족 반응에 대한 연구는 대략 3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3분의 1의 부모는 수용으로 반응하고 약 3분의 1은 거부로 반응하며 약 3분의 1은 자녀가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20대까지도 아예 듣지 못합니다. 특히 X세대 아이들에게는 마지막 그룹이 많았는데 침묵을 지킬 동기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80년대 초 에이즈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 위기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겨냥한 브랜드 캠페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질병은 원래 GRID, 즉 동성애 관련 면역 결핍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속어나 낙서가 아니라 의학 문헌과 신문 헤드라인에 등장했던 임상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중적인 메시지는 이 질병은 동성애자들의 것이었습니다. 1985년까지 갤럽은 미국인 10명 중 8명이 에이즈 환자 대부분이 동성애자 남성이라고 믿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986년에는 미국인의 거의 절반이 동성애자가 있을 만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나라의 거의 절반이 에이즈 환자들이 스스로 병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12살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뉴스가 나옵니다. 에이즈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조는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짓는 표정을 이해합니다. 어른들이 연결 짓는 것을 파악합니다. 동성애자라는 것은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가 당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요. 당신은 그 시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문화적 순간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어쨌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보다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이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종류의 사람이라고요? 이미 자신을 관찰하고 연기하고 숨기고 있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문을 잠그는 또 하나의 자물쇠가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했나요? 당신은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중 일부는 조용한 것을 넘어 정말로 눈에 띄지 않는데 아주 능숙해졌습니다. 주목을 끌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질문에 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심 식탁에 앉아 동성애자에 대한 농담에 웃었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여러분 중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끌리지 않는 사람들과 데이트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과도하게 보상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상이라는 것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일수록 누구도 그 이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단순히 내면으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내면의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책, 음악, 미술, 상상력, 연기할 필요가 없는 곳, 아무도 보지 않고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많은 X세대 동성애자 아이들은 인간 행동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달려 있을 때 당신은 분위기를 읽는 데 매우 능숙해집니다. 이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부분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친한 우정을 맺었습니다. 진짜 친구 관계였죠. 하지만 항상 벽이 있었고 항상 공유할 수 없는 당신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이고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당신 정체성의 일부를 꾸준히 숨길 때 당신은 당신의 완전한 모습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그런 말을 정확히 한 적 없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의 이 버전을 좋아해. 만약 그들이 진짜 나를 안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은 당신이 주변 세상에서 흡수하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집안의 침묵, 학교에서의 농담, TV 뉴스, 게이라는 단어가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던질 수 있는 최악의 모욕으로 사용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80년대의 흔한 속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절반은 성적인 의미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쁘거나 틀리거나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약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동성애자인 아이였다면 누군가 그 단어를 무기로 사용할 때마다 비록 당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당신은 실제로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었나요? 많은 X세대 아이들에게 적어도 오랫동안은 그 답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커밍아웃하는 평균 나이는 약 20세였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20세. 이는 많은 사람들이 전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최근 숫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2000년대에 들어서 평균은 약 14세로 떨어졌습니다. 그 간격은 환경이 어떠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X세대 아이들이 깨닫는데 더 느렸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아이들과 같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단지 몇 년이 지나서야 말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 그 간격, 그곳에 많은 심리적 무게가 있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을 재배선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안전한 사람과 안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코 꺼지지 않는 일종의 사회적 레이더를 개발합니다. 대화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돌려보며 대화를 시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내린 답은 위험을 감수하지 마였습니다. 그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서 아이가 구축한 생존 전략입니다. 발달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모든 숨김과 관찰이 또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X세대 동성애자 아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나중에서야 아니면
아예 얻지 못하는 사회 역학에 대한 조기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끊임없이 분위기를 파악할 때 당신은 사람에 대해 빠르게 똑똑해집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연기인지 배우게 됩니다.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키우고 회복력을 구축합니다. 동기부여 포스터에 나오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실용적인 종류의 회복력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압박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것이 치른 대가를 지우지는 않지만 이름 붙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어린 시절을 그저 견뎌낸 것으로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구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찾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혼자였던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촌, 여름 캠프에서 만난 친구,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나 사소해서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작은 말을 해준 선생님. 아마도 그들은 당신에게 책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저 농담에 웃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잔인한 말을 한 후에 당신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았고 그 시선에서 당신은 나는 너를 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상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내러티브에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당신을 알 수 없고 여전히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이야기를 방해했습니다. 단 한 사람. 그것이 벽에 균열을 내는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가족 수용에 대한 연구는 부모, 형제 자매, 선생님, 친구 등 단 한 명의 지지적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LGBTQ 청소년의 결과가 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발견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계산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고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기댈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완전한 모습이 부담이 아니라는 증거를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사람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중에야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X세대에서 동성애자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안전한가? 라는 같은 질문의 100만 가지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대부분에게 적어도 어렸을 때는 그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당신 안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시대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던 정보, 어른들이 너무 두려워 감히 나누지 못했던 대화, 당신의 정체성을 질병과 조롱거리에 같은 10년 안에 연결시키기로 결정한 문화적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아이들처럼 아이로 지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는 동시에 숨어야 하는 이중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매뉴얼도 없이, 공동체도 없이, 그리고 당신이 짊어진 것을 이해하는 단 한 사람도 없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당신이 무엇을 만들었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공유된 역사와 인간 정신의 회복력에 대한 이 탐구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사회가 어둠 속에 가두려 했던 이야기들을 밝히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리며 더 진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역사의 다음 장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